인구 줄면 중국이 한국을 먹겠죠 라고 하는 댓글의 대댓글에서 알바노 대중화 제국에 편입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라는 댓글이 있는데요. 요즘 젊은 세대 MZ세대는 미드오픈이라고 해서 본인의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조국과 민족에 대해서 어떠한 일방적인 희생을 하지 않겠다는 강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너지는 대한민국 국군 50만 명 붕괴 여성 징병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로스트 제너레이션 영상이 올라간 뒤로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만큼 많은 댓글이 달렸었는데요. 주책 떠는 노인네들만큼 니들도 심각하다. 그래서 나라가 공산화되기를 빌고 있냐. 이대로면 장담컨대 북한이 남한을 앞지르고 통일에 성공할 거다. 나라가 없어지는데 취업 개꿀이 뭔 소용이냐. 2050년 국군 30만 명도 안 된다. 북한군은 100만이 넘는데 이 정도 차이는 핵이 없으면 극복 불가능하다. 20년생들은 인민이 될 거다. 북한은 승리다. 와서 접수만 하면 되니 개꿀일 듯. 100년 안에 나라가 없어진다 하는데 그조차도 너무 낙관적인 거라고 생각한다. 10년 안에 군대 갈 젊은 남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중국, 북한 등 외부 침입으로 무너질 위험이 큽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 생각하면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과연 이 말들이 사실인지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될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메이저 언론사들에서 군이 줄어들어서 아주 위험하다는 뉘앙스의 뉴스 기사를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에서는 군 병력 6년새 11만 명 줄어서 45만 명이 되었다. 연합뉴스에서도 50만 군 대군도 옛말이다. 내년부터 군 병력 50만 유지 어렵다. 저출산이 불러온 병력난, 국군 병력 45만 명으로 줄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국군 병력이 45만 명으로 감소했고 전력 운용의 과부하가 걸려서 이대로면 군이 붕괴가 된다. 사단급 부대 17곳이 해체되고 통합되었다. 한국군의 심각한 병력난이라면서 아주 무서운 뉴스들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에서는 여성도 현역병 복무를 해야 된다면서 군 조직이 붕괴되자 초강수가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과연 여성 현역병 복무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게 굉장히 핫한 뉴스인데요. 조선일보에서는 벌써 조회수 100만 회가 넘었고 계속 늘어나고 있겠죠. 또 다른 유튜버들도 조회수를 많이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드디어 논의된다. 드디어가 아니죠. 항상 논의는 돼 왔었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었던 것 뿐입니다. 그러면은 징병의 역사부터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징병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 시족 사회부터 있었던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대적 의미의 징병은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1793년 국민총동원령 그리고 1798년 주루당법에 의해서 근대적 의미의 징병이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798년 주루당법에서는요. 모든 프랑스인은 병사이며 조국을 지킬 의무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번역된 자료가 어떤 분은 프랑스인이라고 번역을 했고 어떤 분은 프랑스 남성은 이라고 번역을 해서 원문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루아 주루당이라고 해서 투 프랑세 에 솔다 모든 프랑스인은 솔저다 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프랑스는 명사에 남성 명사와 여성 명사를 항상 구분하기 때문에 프랑스에는 남성 명사, 프랑스에서는 여성 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예외적으로 남녀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요. 남성 명사만 쓰기 때문에 여기에 투 프랑세 같은 경우에는 남자만 지칭하는 것인지 아니면 모든 프랑스 국민을 지칭하는 것인지 모호할 수는 있는데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프랑스에서 여자가 징집된 적이 없으므로 이것을 남성 명사라고 해석해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모든 프랑스인은 병사이다 라고 번역을 하셨고 어떤 분은 모든 프랑스 남성은 병사이다 라고 번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헌법도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대한민국 헌법 제39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하고 있죠. 이 역시도 논란이 많은데요. 이 모든 국민에 남자만 해당되는 것이냐 혹은 여자가 포함되는 것이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물론 헌법재판소에서는 여기 모든 국민은 남성과 여성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근대적 의미의 징병제의 힘으로 프랑스는
유럽을 평정하게 되는데요. 1812년에 프랑스 제국의 최대 영토를 표시한 것입니다. 물론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전술과 전략이 통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술과 전략이 통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었던 것이 바로 국민총동원령과 주루당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본의 징병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본 역시 고대에 징병제를 실시했겠죠. 그러나 근대적 의미의 징병제는 1873년에 있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본은 아시아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가장 먼저 근대화에 성공했고, 그리고 징병령, 일본 제국 헌법을 통해서 근대적 의미의 징병 제도를 확립했습니다. 그리고 식민지 조선은 1944년에, 식민지 대만은 1945년에 징병을 하는데요. 패망하기 직전에 원자폭탄을 맞기 2달 전에 의용징역법에서는 그제서야 비로소 17세에서 40세 여성을 징병하기에 이릅니다. 일본 제국 헌법과 우리나라 헌법을 비교하면요. 일본 제국 헌법 제20조에는 일본 신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 의무를 진다라고 했고요. 대한민국 헌법 제39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했는데요. 다른 점은 신민이냐 국민이냐, 그리고 병역의 의무냐 국방의 의무냐, 그 차이만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근대적 의미의 징병 제도를 확립한 일본 제국은 1942년에 최대의 영토를 갖게 되는데요. 물론 이 과정에는 많은 희생이 따랐습니다. 어렸을 때 오락실 슈팅 게임에 1942, 1942라는 아케이드 게임이 있었는데요. 어렸을 때는 그 의미를 몰랐는데 이러한 배경을 알고 나서야 일본인들이 이 광활한 제국의 영토에 대한 그리움으로 1942라는 오락실 슈팅 게임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이 의미를 알고 계셨는지 궁금하네요. 물론 그렇다고 일본 제국이 잘했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렇게 광활한 제국의 영토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민간인과 무고한 시민의 희생이 따랐었기 때문에 이것이 전쟁 범죄임은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고대로 넘어가 보면요. 로마군은 스스로 무장을 했어요. 사회적 계급이 곧 군의 계급이었는데요.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말을 타거나 아니면은 무겁게 무장을 해서 본인이 다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했던 반면에 돈이 없었던 계급들은 경장보병이라고 해서 가볍게 무장을 하였고, 경장보병 안에서도 이렇게 계급이 나뉘어서 특히 젊은 남성의 경우에는 재산을 많이 축적할 여유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 안에서도 돌격대를 맡았다, 이런 기록들이 있다고 합니다. 동양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부병제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중국 남북조 시대에서 비롯돼서 당대에 완성된 고대 중국의 군사제도라고 했는데요. 한반도에서는 고려시대와 조선 중종 때까지 폐지될 때까지 병농일치의 징병제라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농민 스스로 무기를 준비해 임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근대적 의미의 징병제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대적 의미의 징병제는 나라에서 군대를 훈련시키고 조직적으로 개편을 하는 것이 근대적 의미의 징병제라고 할 수 있는 반면에 고대에는 이렇게 농민 스스로가 무장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한계가 있죠. 농경민족이기 때문에 오래 본인의 공동체를 벗어나게 되면은 가족도 무너지고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점점 피폐해져 가는 과정이 필연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앤서니 기든스라는 학자는 징병제는 권리 확대가 필연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배의 변증법에서 지속적인 병력 동원을 위해서 시민들의 최소한의 동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권력의 일정한 양보가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1차 대전 이후에는 의회 민주주의가 확대됐고 2차 대전 이후에는 전체주의, 식민지로부터 해방을 맞이했다고 했습니다. 서구사회에서 민주주의와 시민권이란 전쟁 동원에 대한 민중의 저항, 그리고 국가와의 협상 속에서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그 바탕에는 시민들을 군대에 끌고 가려는 국가의 탄압과 이에 대한 시민들의 치열한 저항이 깔려 있었다고 했는데요. 이처럼 시민들을 군인으로 끌고 가는 이런 징병제는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 댓글 중에서는 인구 줄면 중국이 한국을 먹겠죠라고 하는 댓글의 대댓글에서 알바노 대중화 제국에 편입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라는 댓글이 있는데요. 요즘 젊은 세대 MZ세대는 미드오픈이라고 해서 본인의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조국과
민족에 대해서 어떠한 일방적인 희생을 하지 않겠다는 강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대중화제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미합중국이든 대일본 제국이든 대몽골 제국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합당한 대우를 하는가, 그것이 요즘 젊은 세대의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댓글을 보고 고구려 멸망 과정이 생각이 났는데요. 연개서문의 아들 연남생과 연남건, 연남산 중에 연남건과 연남산이 연남생을 사살하려고 했다. 결국에 연남생의 아들은 연남건과 연남산에게 죽게 되죠. 그래서 연남생은 어쩔 수 없이 666년 6월에 국내성을 비롯한 6개의 성 주민을 이끌고 당나라로 투항하게 되죠. 그리고 당나라로부터 대장군 관직을 얻고 3,000호의 시급을 수령했다라고 했죠. 여기서 시급이라는 건요, 해당 농민들의 노동력과 조세를 수취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인데요. 요즘도 3,000세대 아파트라고 하면 꽤 대단지에 속하죠. 그러니까 그 대단지에 있는 모든 주민들의 세금 그리고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옳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조국과 민족 그리고 우리 편이 나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았을 때 적군으로 투항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을 역사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 외환죄에 해당하겠지만요. 그리고 사회계약설에 의하면 토마스 홉스, 존 로크, 장자크 루소에 이르러서 완성된 사회계약설에 의하면 국가의 존립 목적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이것들이 우리나라가 젊은이들한테 해주지 못하고 있으니까 헬조선에서 사느니 탈조선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연 2만 명이 넘는다고 하죠. 유럽 여행 중에 외국인 친구들을 만났을 때 총을 맞은 기분이었어요 라고 하고 있죠. 공부량도 교육비도 제가 가장 많았는데 연봉이나 사회적 지위는 그 친구들이 더 높았다. 그리고 다양한 배움의 기회, 폭넓은 직업 선택, 원만한 노후복지, 견줄 수조차 없었다. 투자 대비 아웃풋도 안 나오는 한국에서 미래가 없다고 생각해 도전을 결심했다라고 하면서 캐나다 이민을 준비 중인 28세 박모 씨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처럼 지금 젊은 세대는 일방적인 희생뿐만이 아니고 기브 앤 테이크의 관점에서 내가 어떠한 것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생각하는 세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10만 명당 국적 포기자 수도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랑 마찬가지로 징병제 국가이기도 한데 과거 영국 식민지로서 영국이랑 이것저것 호환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싱가포르인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싱가포르에서 변호사가 되면 영국에서 활동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고요. 운전면허도 좌측 통행인데 영국 식민지였기 때문에 영국에서도 호환이 된다. 그러니까 변호사, 의사 이런 전문직 자격증 그리고 운전면허증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호환이 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점에서 고리버인 한국어와는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에도 징병제였다가 모병제였다가 계속 바뀌고 있긴 한데 대만은 더 큰 시장인 중국 시장이 있죠. 언어가 동일하기 때문에 중국으로 취업을 하거나 본인의 꿈을 펼치려고 하는 분들이 아마 이렇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독보적인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이것이 젊은 남성의 경우에는 군대를 갈지 아니면 한국 국적을 포기할지 이것을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많은 수의 젊은 남성들이 이탈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만 안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명예도 사라졌죠. 군캉스라고 해서 군대랑 바캉스를 합친 거죠. 군대에서 논다는 표현인데요. 군캉스 하면서 돈도 번다고 해서 군인 월급에 불만인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한국 남자들 고맙냐 안 고맙냐 이런 얘기도 안 고맙다가 98%로 압도적이죠. 이런 상황에서 조국을 지켰을 때 나에게 떨어지는 금전적 보상도 없고 명예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탈하는 젊은이가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젊은이들만 많이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백만장자도 많이 유출이 되고 있는데요. 백만장자라고 하면 부동산 제외하고 유동자산이 100만 달러, 약 13억 5천만 원 이상인 사람을 말하는데요. 절대적인 숫자가 많은 국가 1위는 영국이고요. 그 다음이 중국, 인도, 한국, 러시아 이런 순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구 비례에 따지면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높은 느낌입니다. 10만 명당 인구를 따져봤더니요. 영국은 23명, 우리나라는 4.8명, 이스라엘은 3.5명, 러시아는 1명. 이렇게 되는데요. 중국이 2위인 이유는 인구가 많아서죠. 그리고 영국이 순유출이 많은 이유는 영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영미권 국가로 나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숫자는 중국인도가 많더라도 그리고 영미권 국가로 나갈 수 있는 영국을 제외하면 우리나라에서 많은 수의 부자가 빠져나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어디로 나가냐? 1위가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부자 동네로 가거나 미국, 싱가폴, 캐나다, 호주 등 영미권으로 가거나 아니면 이탈리아, 스위스, 포르투갈, 그리스 이런 노후에 유유자적할 수 있는 곳으로 나간다는 거죠. 우리나라 젊은이는요. 어느 국적을 취득했냐 보니까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 다음에 일본, 캐나다 순이었습니다. 그리고 유튜버 중에서 돈을 많이 번 어떤 유튜버가 이런 하소연을 한 적도 있었는데요. 한국에서 VC 120억 투자받고 30억 넘게 양도세 내고 온 거 정말 후회됨. 진작 회사 옮겼으며 양도소득세 1원도 안 냈을 텐데 세금을 많이 내면 낼수록 혜택은 없고 규제만 더 까다로워지며 합법적으로 번 돈을 어떻게든 더 뜯어가려고 한다라고 불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젊은이와 부자들을 계속 내쫓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게요. 인구 유출도 심각한데 이민자도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국내 외국인 주민 수가 246만 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는데요. 요즘 또 K-팝 데몬 헌터스가 히트를 쳐서 우리나라에 많은 수의 외국인 관광객이 오고 있죠. 이렇게 옛날부터 K 컨텐츠로 인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또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이나 한국인들이 꺼리는 농업 이런 곳들의 외국인 노동자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있죠. 다만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군대는 가지 않기 때문에 군인 감소 문제는 심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전 세계에서 남성과 여성을 모두 징병하는 국가들을 몇 개 알아볼 텐데요. 주로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거는 이스라엘,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언론에서 잘 나오지 않는 거는 북한이나 남수단, 코트디부아르, 쿠바 이런 국가들이죠.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이 남자와 여자를 모두 징병하는 곳이고요. 노란색은 남성만 징병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이 북유럽 국가들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선택적 남녀 징병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실질적으로 징병제를 표방은 하고 있으나 내용이 모병제에 가깝다고 판단되는 곳을 칠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북유럽 국가들은 징병제라고 얘기는 하는데 본인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할 수가 있어요. 본인이 군대를 가기 싫다라고 하면은 안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상 모병제에 가깝다는 거죠. 그럼 모병제랑 차이가 뭐냐면 이런 중국 같은 모병제 국가는요. 본인이 평생 가만히 있으면 군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징병제를 표방하고 있는 국가들은 가만히 있으면 국가에서 소집 영장이 날라옵니다. 당신은 군대에 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신체 검사를 받고 여러 가지 서류를 작성하십시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신체 검사를 하고 서류를 작성하러 가면 원래 아무런 마음이 없던 사람도 갑자기 가고 싶어질 수도 있잖아요. 물론 학업, 출산, 해외 이민, 다양한 이유로 병역을 거부할 수 있지만 본인이 양심적으로 집총을 거부한다고 해서 거부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점이 완전한 모병제와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하면 감옥에 가게 되죠. 그러니까 선택적 징병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언론에서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인구는요. 약 1천만 명 정도 되고요. 민족은 유태인이 73%, 아랍인 21%고 총 GDP는 약 5,800억 달러인데 우리나라가 1조 9천억 달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규모의 3분의 1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인구가 적다 보니까 1인당 GDP는 우리나라보다 1.5배 정도 더 높은데요. 실제로 우리나라보다 잘 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건국 때부터 아랍 국가들과 전쟁을 하면서 시작을 했죠. 이스라엘 인구는 1천만 명밖에 안 되는데 아랍 연맹은 4억 8천만 명이 됩니다. 여기서 연한 녹색은 비교전국, 그 다음에 진한 녹색은 직접 교전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비교전국이라고 하더라도
물자 지원 같은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엄청 부담이 된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스라엘 여기 있죠. 그리고 직접 교정국을 가까이서 보면요. 이스라엘은 인구 1천만 명에 출산율이 2.9명밖에 안 되는데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거의 10배가 넘고 출산율도 더 높죠. 주변을 살펴봐도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인구가 많고 출산율이 높죠.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거의 4배가 넘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인구가 3배가 되고 그리고 지금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 예멘도 인구가 4천만이 넘고 출산율도 이스라엘보다 높죠. 이란 같은 경우에도 출산율은 이스라엘보다 낮지만 인구는 거의 9배가 넘게 됩니다. 그 몇 달 전에 미사일을 몇 번 주고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마치 장판파이 장비와 같이 무쌍을 찍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원래 전쟁이 끊임이 없었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항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1948년 이후에 여기 써있는 전쟁만 해도 20번 이상 했는데요. 4년에 한 번 이상 전쟁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오늘 날짜만 봐도 계속 전쟁을 하고 있죠. 레바논에 있는 유엔군 근처에 수류탄을 투하하기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며칠 전에는 예멘 수도 에너지 인프라를 공습했다고 했는데 또 예멘 대통령궁도 공습했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국가들은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아랍 국가들 자체는 항상 폭탄이 터지고 불이 나고 그리고 자동차를 타고 도망을 가거나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을 가는 게 일상인 사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도 이렇게 징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때 당시에 뉴스가 떴을 때만 해도 전체 병력의 35%가 여성이고 여군의 5%만 전투 임무를 수행한다 했는데 최근 21%까지 증가했다고 합니다. 병력 부족 이스라엘은 전투병 중 여성 비율을 21%까지 늘렸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이스라엘 전투병력은 여성 비율이 21%로 2023년에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기습 공격 전에는 14%였는데 지금 인구가 부족하고 병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성을 적극적으로 병력으로 활용하고 있는 모습이죠. 전체 병력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도 3분의 1, 33%에 달하고 이는 여성 병력 비율이 18%에 불과한 미국 그리고 다른 현대 군대와 비교해서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한 여군 소령은 1년 반 전만 해도 본인이 레바논이나 가자 지구에서 전투팀을 지휘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는데요. 이 전쟁은 우리의 역량이 얼마나 큰지 증명해 주었다고 하면서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중동 지역이 원래 내전, 전쟁, 테러 등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주변 국가에 비해서 인구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여성까지 징병을 해서 적극적으로 군인으로 활용하는 상황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남수단 공화국인데요. 남수단 공화국 역시 인구가 1200만 명으로 굉장히 적은 상황입니다. 총 GDP는 40억 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들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북한이 150억 달러, 토고가 100억 달러로 비슷한 경제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인당 GDP는 246달러인데요. 북한은 590달러로 거의 북한이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공식적인 통계로 남자 평균 키가 192다, 6피트 3인치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영국 유튜버 조 페이저라는 분이 본인이 키가 195인데 영국 거리를 돌아다니면 이렇게 거의 머리만 우뚝 솟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남수단에 가니까 키가 비슷한 사람이 많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수단과 북수단을 비교를 하면 총 인구는 거의 4배 이상 차이가 나고 총 GDP 역시 거의 8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요. 남수단 같은 경우에는 1955년 영국과 이집트로부터 독립을 한 뒤에 계속 내전이 있었죠. 17년 동안 제1차 수단 내전으로 100만 명 이상 사망을 했고 그 이후에 20년 넘게 제2차 수단 내전으로 250만 명 이상 사망을 했죠. 그리고 남수단으로 독립한 이후에도 남수단 안에서도 내전을 해서 지금 200만 명 이상 난민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들 국가는 경제 규모라든지 사회 문화적 배경 자체가 우리나라와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하게 비교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유럽으로 한번 넘어와 볼게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이 주로 많이 언급이 되는데 이들 국가 역시 인구가 600만, 560만, 1000만 등으로 인구가 많지 않죠. 러시아의 인구는 1억 4600만 정도 되는데 그에 비하면 북유럽 국가들은
굉장히 인구가 적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4,300만 정도였는데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인구가 많이 줄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인구가 전사한 비율은 아니고 지금 다른 유럽 국가들로 피난을 갔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출산율도 1.5 정도였는데 지금 0.8로 줄어들었다고 하네요. 놀라운 것은 전쟁 중인데도 우리나라보다 출산율이 높다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북유럽 국가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을 보면요. 총 GDP 같은 경우에는 4,500억 달러, 5천억 달러, 6,200억 달러로 세 국가를 합해도 우리나라 경제 사이즈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 사이즈로만 봤을 때는 베트남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대신에 인구가 적기 때문에 1인당 GDP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보다 거의 2배 정도 높다고 할 수 있겠네요. 노르웨이 경제 상황을 잘 알려준 그림인데요. 원래는 이렇게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석유가 나와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부자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을 단편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연어를 먹으려고 보면 보통 노르웨이산이 많죠. 그리고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볼보나 스포티파이 이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제 규모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성징병제에 반발 없는 북유럽 3개국 연이어서 양성징병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인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성을 징병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는 징집 대상이 10%에서 1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종 사유나 혹은 본인은 집총을 거부한다. 양심적 병역 거부로 자유롭게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징집률이 낮은 것이죠. 그렇다고 체력이 안 되거나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나라처럼 군에 보내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우크라이나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크라이나의 경우에는 인구가 4,300만 명이었는데 3천만 명으로 지금 줄어든 상태고 총 GDP 1,000억 달러 정도로 우리나라에 비하면은 거의 10분의 1 정도 수준 혹은 베트남의 절반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1인당 GDP가 높냐? 동유럽 국가들은 잘 사는 국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1인당 GDP 역시 베트남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비교하면요. 총 인구는 거의 3, 4배 정도 차이가 나고 경제 규모 역시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인당 GDP 역시 러시아가 2배 정도 높은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지금 러우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인데요. 처음에는 러시아가 급격하게 수도로 진격을 했죠. 근데 지금은 우크라이나의 동쪽만 이렇게 점령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요.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지역의 비율을 살펴본 것인데요. 지금 분홍색 부분은요. 66% 이상이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사용한다 라고 하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 주황색 부분은 41%에서 65% 정도의 사람들이 본인의 모국어가 러시아어다 이렇게 밝힌 지역인데요. 근데 이렇게 점령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옆에만 살짝 점령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왜 이렇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수가 없냐? 그것은 바로 고구려와 수나라 전쟁을 보면 이를 유추할 수 있는데요. 수나라와 고구려가 인구 규모나 경제 규모가 월등히 앞섰다고 기록에서 보면 유추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만 대군을 동원해서 러시아를 치려고 했는데 이게 실패하니까 그 이후로 수나라는 멸망을 하게 됐죠. 이렇게 무리하게 전쟁을 하면은 오히려 시민들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동부 전선만 잡고 있는 것만으로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크라이나의 가혹한 징집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길바닥에서 질질 끌고 가는 모습들이 동영상으로 찍혔는데요. 러우 전쟁이 장기화되자 병사가 부족해지고 있다. 평균 나이가 43세다. 이런 기사를 다들 보셨을 텐데요. 평균 나이가 43세라는 거는 지금 우크라이나가 25세부터 징집을 시작하니까 평균 나이가 43세라고 하면은 60세도 끌고 간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자 상황이 심각해지자 우크라 군사 고문은 병력 부족에 여성도 징병제를 도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는 러시아를 가리켜 우리 북쪽 이웃은 위험하다.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대비해야 되고 남녀 모두 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된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소녀들이 어릴 때부터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림도 없죠.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근 징집 대상 연령을 27세에서 25세 이상으로 낮추는 병역법 개정안에 서명을 했고요. 우크라이나 여성의 군대 참여율은 7.3%로 미국이나 영국 등 나토 국가들보다 낮다고 하죠. 뿐만 아니라 군에 공모하는 여성 중에서도 전투병은 10분의 1도 안 되고 나머지는 의무병이나 정보장교, 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하죠. 이뿐만이 아니라 우크라이나는 60세 이상도 군입대를 허용했죠. 병력난에 이례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보니까 뭔가 기시감이 들지 않나요? 바로 우리나라의 상황과 유사한 건데요. 여성 병역 의무화 대신에 젊은 중장년층. 젊은 중장년층은 무슨 얘긴지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건가요? 젊은 중장년층, 시니어 아미를 만들자 이러고 있죠. 고령화 사회의 시니어 병사들을 현장에 투입할 방법들을 논의하고 있대요. 국회 사무처 정책연구 영역으로 지난 2월에 제출된 전역자 재입대를 통한 군 경계병 도입에 관한 연구를 보면 5060 세대의 경계병 역할을 맡기면 병력 부족 문제를 단기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50대, 60대들을 군대로 보내자.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 주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뉴스를 보시면 지금 북유럽에 있는 국가들은 여군들이 이렇게 징집이 돼서 훈련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0kg이 넘는 완전 군장을 하고 수색에 나선다고 하죠. 덴마크는 현지 시간 1일부터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하는 새로운 군복무 제도를 시행했는데요. 만 18세가 되는 덴마크 여성은 남성과 마찬가지로 추첨에 따른 징병 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하고 있죠.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이에 동등하게 이바지해야 한다. 긍정적인 변화이다. 덴마크 여성 징병제 시행으로 북유럽 국가들은 모두 여성 징병제를 시행하게 됐다고 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여성 징병은 상시 전쟁 체제 성향이 강한 이스라엘, 북한, 미얀마 등을 제외하면 여기 북한이 끼어 있는 게 우리나라도 상시 전쟁 체제라고 봐야 되는데 양성평등 체제가 발달한 북유럽 국가에서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병력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 역시 여성 징병제를 한때 고려했지만 고려했나요? 대신 시니어 아미를 활용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이 모이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고령의 젊은 중장년층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분들이 30대 이상 세대의 인구 구조도 역피라미드형이라 그렇게 안정적이지는 못하며 이들이야말로 전후 복구를 담당할 장년층이기 때문에 유일한 해법은 여성까지 징병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우크라이나는 여성을 징집하는데 과도한 보수성을 보이고 있다. 전후의 인구를 복구하려고 하면 여자가 많은 것이 유리하다고는 하나 현대 일부 일처제 하에서 남자 없이 출산을 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서구에서는 징병제를 부활하거나 방금 보셨던 북유럽이나 이스라엘처럼 여성 징병제를 부활하거나 군을 재건하면서 여성을 징집하는 쪽으로 개편 중이지만 우크라이나는 현재 전쟁을 치르고 있으면서도 여성은 지원병만 받고 남자만 25세에서 60세까지 모조리 징집 중인데 60세 이상도 군인이 될 수 있다고 했죠. 이는 분명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며 전방의 사기에도 매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러시아조차 동원령을 최대한 제한하면서 우크라이나보다는 여군 전투원 비율이 높은 것과 대조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바로 점령을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수나라와 고구려의 전쟁처럼 오히려 무리하게 공격을 시도했다가 실패할 경우에 그 뒷감당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군대를 운영하고 있는 반면에 우크라이나는 지금 많은 수의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고 병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의회 상황을 한번 볼 텐데요. 우크라이나에서는 인민의 종 혹은 국민의 종, 국민의 공복이라는 슬루가 나로두라는 당이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400석 중에 240석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여당이고 과반석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근데 요 정당이 추구하는 바가 사회 자유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포퓰리즘에 가까워서 지금 여성 징병을 추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도 국민들의 수준에 알맞은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조제프 드 메스트르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모든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고 해서 정당이 어떻고 정치인이 어떻고 하는 것보다 결국에는 그 정치인도 그 국민이 뽑은 것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이
여성 징병을 원하는 쪽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세뮤얼 스마일스도 자조론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정부는 그 나라를 구성하는 개인들을 반영한다. 국민보다 높은 수준의 정부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국민들의 수준으로 끌어내려지게 마련이다. 고상한 국민은 고상하게 다스려질 것이고 무지하고 부패한 국민은 무지막지하게 다스려질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정치인 핑계는 결국에는 통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동북아시아로 와볼 텐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구 5,100만의 출산율이 0.75, 그리고 북한의 경우에는 인구가 2,600만 정도의 출산율이 1.9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어마무시한 강대국들이 있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서부 전선이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미국은 한미일 공조 체계로 인해서 우방국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쪽은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이 중공군이죠. 6.25 전쟁 때도 우리나라가 통일을 할 수 있었는데 중공군의 개입으로 인해서 실패로 돌아갔죠. 인구도 어마무시하고 경제력도 어마무시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북한은 인구가 2,600만 명이라고 하는데 이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이 통계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실제로 인구가 2,000만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고 인구가 이거보단 작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총 GDP는 151달러로 우리나라의 거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죠. 라오스가 160억 달러 정도 되는데 그 정도보다 더 못 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력에서는 차이가 너무 벌어진다고 할 수 있겠죠. 1인당 GDP는 590달러로 우리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1인당 GDP가 비슷한 국가로는 부룬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병력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 북한군이 2014년에 120만 명, 그리고 그 이후로 128만 명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2015년에 여성 징집을 다시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병력이 늘어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근데 이 자료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 사람이 꽤 많죠. 북한군은 좀비냐? 국방백서에 8년째 북한군 128만 명에서 줄지 않는 까닭이 무엇이냐라고 하고 있죠. 인구 감소는 물론 군 복무기간 단축 등 영향으로 병역 자원이 급감하고 있는 국군 병력에 비해 북한부는 약 2.5배의 상비 병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군 정보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수치는 10년간 사실상 그 변동이 없어서 그 정확성에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다고 하죠. 정영철 서강대 교수는 2015년 국회 정보위원회 연구 영역을 맡아서 작성한 북한의 인구 통계와 사회 변화를 보면요. 북한 정규군 병력으로 추론할 수 있는 범위는 적게는 약 50만 명, 많게는 약 75만 명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고 하죠. 또한 일본 교수 역시요. 미야모토 사토루 일본 세이카크인대 교수도 학술 대회에서 조선인민군의 군사조직과 군사력을 보면 병력 규모를 70만 2,372명이라고 추산했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방 예산을 늘리고 남한의 병력을 유지해야 장성급 자리도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아마도 상당한 뻥이 들어있을 듯이라고 의심하시는 분이 꽤나 있습니다. 현군 병력이 70만이냐 120만이냐 이 실상을 논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죠. 북한 병력 가운데 후방 지역 또는 전현 군단의 후방을 지원하는 부대에서 근무하는 북한군은 당국의 지시에 따라 국토 곳곳의 토목공사와 시설공사, 건설공사에 동원되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이런 병력의 수가 50만 명 이상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의무 복무기간이 10년이고 7년이고 5년이고 간에 우리나라로 따지면 일용직 노동자로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무늬만 군인이고 군인이 아닌 사람이 되게 많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뿐만이 아니라 영실 병사들이 매우 많다고 하죠. 영양실조 병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2000년 초반에는 영실 병사 비중이 최대 30%에 달하는 부대도 있었다고 하죠. 최근에 배급 사정이 조금 나아졌다고는 하나 그래도 10%에서 20% 정도는 될 것이라는 추정들이 북한 내부 소식통을 통해 나오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방산 비리가 많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북한은 그것을 뛰어넘는다는 것이죠. 북한 인민들은 배급 체계에 워낙 비리가 많다 보니 식량이 늘 모자라다고 하고 있죠. 각 기관에서 비리를 저지르는 유형은 이렇다. 지금 농담을 하고 있는 거죠. 인민무력부는 인민에게 무력을 써서 떼먹고, 보위부는 보이지 않게 떼먹고, 안전부는 안전하게 떼먹고, 계획위원회는 계획적으로 떼먹고, 조선노동당은 당이 결심하면 당당하게 떼먹고, 군단장은 군말 없이 떼먹고, 사단장은 사정 없이 떼먹고, 여단장은
여지없이 떼먹고, 연대장은 연달아 떼먹고, 대대장은 대놓고 떼먹고, 중대장은 중간에서 떼먹고, 소대장은 소리 없이 떼먹는다. 우리는 뭐 이 정도는 아니죠. 병사의 주적은 간부다. 이 정도 농담은 있는데 이렇게 떼먹는다는 것으로 표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소대장이나 중대장이 무슨 권력이 있어서 이런 비리를 저지르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삼시세끼 쌀밥이라도 나오죠. 북한군 같은 경우에는 옥수수 죽이나 옥수수 밥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크라이나의 선전물을 보면 삼시세끼 고깃밥을 주겠다. 이런 걸로 북한군의 투항을 유도하고 있죠. 그러니까 북한군이랑 우리나라 군이랑은 굉장한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나폴레옹은 군대는 배가 불러야 진격한다는 것을 몸소 깨달았고요. 잔 자코모 트리볼치오는 전쟁을 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도 돈, 두 번째도 돈, 세 번째는 더 많은 돈이다라고 해서 우리나라와 북한군을 비교했을 때 이런 보급 문제라든지 군자금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차이가 난다. 그래서 걱정할 것이 못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책 떠는 노인네들만큼 니들도 심각하다. 나라가 공산화되길 빌고 있냐. 이대로면 장담컨대 북한이 남한을 앞지르고 통일에 성공할 거다. 이러한 말씀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간곡하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의무 복무 제도는요, 말이 많은데요. 3년인지 5년인지 8년인지 10년인지 알 수가 없고 실제로 탈북한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고위 간부의 자제는 3년 혹은 면제 혹은 중간에 뇌물을 주면 또 짧아지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늘어나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의무 복무 기간을 통해서 인구를 추측을 해보면요. 남자가 8년, 여자가 5년이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인구를 보면 보통 한 징집률이 70% 정도가 되면 120만 명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반 정도가 일용직 노동자처럼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징집 비율은 20% 미만이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성인 남자 98%가 징집을 당하고 현역 판정률은 80%에서 90% 정도가 되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보다 우리나라가 더 많은 비율이 징집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우리나라가 북한이랑 전쟁을 했을 때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 북한 정권이 갑자기 정신이 나가서 서울 한복판에 핵을 떨어뜨린다거나 전쟁을 일으키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 가능성도 굉장히 희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의 김정은 재산이 6조가 넘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는데 외신들이 추측을 한 것은 김정은의 송금 내역이라든지 다양한 경로로 재산을 추측만 할 뿐이죠. 그리고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호화로운 몇십억짜리 요트에서 산해 진미를 먹고 매일 이렇게 즐겁게 놀고 있죠. 이렇게 호화로운 생활을 포기하고 갑자기 정신이 나가서 서울 한복판에 전쟁을 일으킬 것이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면 전쟁을 일으키실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체류 외국인들을 보면요. 중국이 거의 100만 명에 가깝게 가장 많죠. 그 뒤로 베트남, 태국, 미국, 우즈베키스탄 등의 순이었는데요. 등록 외국인의 다수가 경기와 서울에 거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우방국인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기도 하고 그리고 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죠. 섣불리 타격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맺어져 있죠. 이승만 대통령이 1958년에 우리 후손들은 이 조약으로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했죠. 미군 병력이 거의 3만 명에 가깝게 있고 그리고 동두천에도 미군 기지가 있고 용산은 거의 방을 뺐지만 아직 조금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산, 평택, 군산, 칠곡, 대구 이렇게 미군 기지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갑자기 정신이 나가지 않고는 남한을 공격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9.11 테러 당시에 북한 반응을 보면요. 이번 사건은 테러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다. 유엔 성원국으로서 온갖 형태의 테러와 그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반대한다면서 벌벌 떨면서 바로 성명서를 발표했죠. 그러니까 북한은 정신이 이상하지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똑똑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우리나라를 공격할 리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체제 경쟁에서도 이미 밀렸다는 게 증명이 됐는데요. 탈북민들은 지금 누적해서 3만 명이 넘는데요. 지금 월북민은
최근 10년간 55명에 불과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나라와 북한은 비교가 안 되는 상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 10월 15일에 경의선과 동해선을 폭파했는데요. 네, 폭파 장면을 이렇게 보시면 갑자기 뜬금없이 왜 폭파했지 싶으실 겁니다. 네, 그 이유가 바로 북한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오려면 이 도로를 폭파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쳐들어갈까봐 무서워서 길을 폭파시킨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도발에 대한 방어, 대한민국이 공격을 할까봐 전국토를 요새화하고 이를 방어하려는 목적이었다. 그리고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계속 유지하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러시아의 북한군을 파병하면서 뒤통수를 맞을까봐 무서워서 도로를 폭파시킨 거죠. 이때만 해도 진짜 북한이 러시아의 군사를 파병한 게 맞냐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많았었는데요.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이미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되었다는 것은 기정사실화가 됐죠. 근데 본인이 파병시켜놓고 속죄한다면서 허리를 숙였다는데요. 우크라이나 파병 전사자의 유족을 위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울면서 연기를 할 정도면 아직 정신이 제대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중국이 과연 우리나라를 침공할 것이냐? 그 가능성도 굉장히 낮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은 지금 사방이 적이에요. 일본이랑도 영토 분쟁하고 있고 필리핀이랑도 베트남이랑도 인도랑도 그리고 각 중앙아시아의 여러 국가랑도 영토 분쟁을 하고 있죠. 영토 분쟁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인도인과 난투극이 일어나서 27명이 숨졌다고 하네요. 쇠파이프로 서로 두들겨서 서로를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심각한 거는 양안 갈등이죠.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관세 104%를 때려버렸는데요. 중국은 이전에 아편 전쟁으로 뼈아픈 전쟁의 실패를 겪으면서 이를 지금 서방 국가에게 돌려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는데요. 미국이 주장하기로는 펜타닐을 유입시킨 책임이 중국에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타개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6개월 이내에 대만을 침공하겠다 이런 소문이 돌고 있다는 거죠. 물론 실제로 대만 정부는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대만 국방부가 공개한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에 의하면요. 대만을 침공한 지 18일 만에 대만을 완전 점령할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총 병력은 중국은 248만, 대만은 38만, 전차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공군이 특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양 외신에서는요, 18일보다 더 빨리 점령할 것이다. 일주일 만에 대만을 점령할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대만 언론에서는 전쟁이 나면 한국과 일본, 미국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는데요. 그것은 알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중국은 이렇게 외국뿐만이 아니라 중국 내에 있는 소수 민족을 관리하기도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신장 위구르와 티베트, 그리고 몽골 후이족, 만주족, 조선족 이렇게 소수민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도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후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신장 위구르 같은 경우에는요. 중국 정부에 대한 반감이 꽤나 심한데요. 실제로 많은 여행 유튜버들이 신장 위구르에 갔는데 아랍어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노마드 션이라는 분인데요. 실제로 가보면 외모도 일반 동양인과는 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몽골 같은 경우에는요. 중국인을 되게 싫어하는데요. 여행객에 중국인이냐고 물어보고 한국어 들은 이후에 친절하게 대하는 이유는요. 현지인이 한국인을 반기는 이유 중 하나가 중국인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만약 중국인으로 밝혀졌으면 두들겨 팼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몽골에서 중국어 사용하면 이렇게 이빨이 7개나 부러져서 온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인 가이드가 중국인들에게 중국어 쓰지 말고 영어를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중공군의 위협을 너무 과대평가한 나머지 군대가 50만 대군 강박에 뇌종양 환자도 현역으로 분류를 하고 평발, 고도비만, 심장병, 정신질환, 전과자도 현역을 남발하고 있었죠. 현역 판정률이 80년대 40%에서 2015년 이후에 80%로 급증했고요. 2013년에는 현역 판정률이 91%까지 심리 이상자 26,000명도 입대를 했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북한과 중공군의 위협을
과소평가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너무 과대평가한 나머지 정신 이상자들까지 다 군대로 끌고 가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2013년에 현역 판정률 91.5%를 찍고 나중에 98%까지 현역 판정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표했는데 2014년에 결정적인 두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두 사건 이후에 현역 판정률이 80%대로 급격하게 떨어지죠. 그럼 그 두 사건이 뭐냐? 바로 2014년 4월 6일과 2014년 6월 21일 윤일병 사망 사건과 임병장 총기 난사 사건인데요. 한번 각각 살펴보도록 하죠. 집단 따돌림을 받다가 폭행으로 사망한 사건이 윤일병 사건이라고 할 수 있고, 집단 따돌림을 받다 총기 난사 후 탈영한 사건이 바로 임병장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윤일병 같은 경우에는 25분 동안 64번 구타를 당했다고 했는데요. 왜 맞았냐? 그 이유가 참혹하다고 하고 있죠. 음식을 잔뜩 먹여놓고 음식 때문에 대답이 늦는다. 자기 아버지가 깡패라고 자기 입으로 말해놓고 왜 우리 아버지가 깡패라는 얘기를 하느냐? 물을 마시고 싶다니까 다녀오라고 해놓고 1분 내에 안 왔다 라고 때렸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현역 판정률이 높으니까 이렇게 정신 이상자, 전과자 이런 사람들을 다 군대로 보내니까 이런 이상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폭력 앞에 결국 목숨을 잃은 윤일병. 그 몸을 부검해보니 종아리, 배, 어깨, 넓적다리 온몸에 피멍이 가득했고요. 갈비뼈가 무려 14곳이나 부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위, 간, 폐, 심장 이런 중요 장기에는 피까지 고여 있었고 비장은 아예 터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해자가 한 명이 아니라 이 이병장이라는 사람이 주동자로 대법원에서 40년 선고를 받았고요. 하병장, 이상병, 지상병은 7년, 유하사는 5년 선고받았습니다. 어떤 가혹행위를 했냐 구체적으로 알아보면요. 새벽 3시까지 기마 자세로 있으라 하기, 강제로 치약 한 통을 짜 넣어서 먹이기, 누워있는 채로 물 1.5리터를 강제로 먹이기, 안티프라민을 강제로 바르게 하기, 폭행을 해놓고 다리를 절뚝거리면 절뚝거린다고 또 폭행하기, 가래침을 개처럼 자세를 하고 핥아 먹으라고 하기, 속옷을 찢고 나라사랑 카드를 갈취, 이런 참 말도 안 되는 가혹행위를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군 당국은요, 부러진 윤일병 갈비뼈 14개는 심폐소생술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이에 민심은 들고 일어났습니다. 장난하냐? 심폐소생술로 어떻게 갈비뼈가 13개가 나가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죠. 실제로 부검을 하니까 피부와 두개골 사이에는 부종이 있고 갈비뼈가 골절됐고 비장이 터져 있고 복광에는 출혈이 있었고 끔찍한 채로 언론에 알려졌습니다. 이때 유명해지신 분이 이분인데요. 유성호 서울대 법의학 교수는 심한 구타가 특정 부분에 가해지면 이거 맞아 죽었다고 우리가 얘기하죠. 무교감 신경이 자극되면서 심장이 멈춰버렸다라고 합니다. 윤일병의 의식을 잃기까지 25분가량 64회 정도 폭행을 당했고 종아리 허벅지 근육이 터지고 갈비뼈가 14개 손상되고 웬만한 장기에 피가 고여있고 비장은 아예 터져 있었다. 질식사가 아닌 구타에 의한 쇼크사라고 밝혀냈습니다. 표창원은 그들이 하였던 잔인한 행동은 마치 나치 홀로코스트와 일본 제국의 생체 실험과 동일했다면서 강력하게 비판을 했죠. 이게 바로 윤일병 사건이었고요. 임병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을 무시한다고 막사에 수류탄을 던지고 파편상을 입고 나온 동료들을 향해서 총을 난사했던 사건입니다. 임병장 측은 우발적인 행위였다고 주장했는데 CCTV에서 동료를 향해서 서서 쌓아 자세에서 조준사격을 했기 때문에 우발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고성군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GOP에서 이렇게 수류탄을 던지고 나오는 동료들을 향해서 총기 난사를 하고 도망을 가죠. 그래서 임병장이 수색팀을 3차례 만나고도 무사히 통과했다고 하는데요. 부사관 수색팀이 너 왜 간부 없이 돌아다니냐 하니까 간부가 시켜서 일하고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하면서 3차례나 보냈다고 하죠.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아군 간의 오인 사격도 일어났고 임병장이 자살을 시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방아쇠를 당기면 총이 반동이 생기니까 어깨 쪽에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아직도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임병장 무장 탈영 때 가장 똑똑하게 처신했던 사람 투톱이라는 말로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임병장이 56년대다 라고 하니까 병사 2명이 충성하고 보냈다는 거죠. 이때 당시에는 욕을 많이 먹었는데 이중배상금지 제도 때문에 푼돈 주고 현충원 엔딩이었을 듯. 그냥 군대에서 죽으면 개죽음이다. 당시엔 욕 먹었을지언정 판단은 고트다. 저기서 죽어봤자 100만원 엔딩일 듯.
혹시 임병장 잡았다? 4박 5일 포상휴가 끝. 발목 날아간 병사에게 발목 동상 지어준 것인데 처신을 잘했다. 뭐 이런 댓글들이 지금 2025년에도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말들이 유행했습니다. 군대 가서 참으면 윤일병 되는 거고 못 참으면 임병장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군대 보내겠습니까? 라고 참으면 윤일병, 못 참으면 임병장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유행했었습니다. 14-3월 군번인데 윤일병 임병장 사건이 바꾸긴 했어. 나랑 같은 군번이네. 진짜 자대 가니까 저것 때문에 바뀌어가더라. 14년 군번인데 저 일 때문에 군생활 편하긴 했지. 부조리 많이 사라지고 이런 얘기를 아직도 나누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으로 인해서 현역 판정률은 80%로 급격하게 하락하고 그 대신에 보충력 판정률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죠. 때는 바야흐로 공익의 시대, 킹익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15년 이후의 공익들을 보면요. 아무리 공익이라도 그렇지 이건 아니잖아요. 누구누구씨 말 좀 해봐요. 사회가 장난이에요? 라고 공무원이 얘기를 하니까 저는 여기 취업 온 것도 아니고 그냥 군 대체로 온 건데 무슨 사회 드립입니까? 하참 어이가 없네요. 여기가 군대라 생각하고 일하세요. 다음부터 그러면 가만 안 있을 겁니다. 라고 하니까 가만 안 있으면 어쩔 건데요. 아 짜증나게 진짜. 이렇게 군대에 갔으면 관심병사가 되거나 위험한 무기로 일을 저질렀을 것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행히 공공기관으로 가서 큰 문제는 일으키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일 시키면 맨날 이 소리 냄. 이것도 2017년이죠. 저기 누구누구씨 미안한데 이거 금방 하는 거거든? 어머 깜짝아. 효가 만점이다. 이러고 있죠. 계장이 나한테 파쇄기 좀 가르라고 갑자기 짜증을 내는 거임. 아니 그래서 뭘 갈아야 할지도 모르고 공문들 많은데 뭘 가르라고 알려줘야 갈지 막 갈면 또 왜 갈았냐고 할 거 아니냐 라고 했더니 그냥 쓸모없어 보이면 갈아버리래. 근데 마치 나 때문에 짜증내면서 말하니까 화나더라. 그래서 지금 팩스로 들어오는 공문들 한 7장 들어오자마자 갈아버렸고 계장 책상 토지 계약 승낙서랑 직불금 신청서 한 60장 쌓여있는 거 싹 다 갈아버렸다 라고 하니까 시민들도 참지 못하고 있죠. 책임 없을 텐데 저거 진짜 계장 책임이에요. 공익한데 파쇄기 돌리라는 지시를 내렸잖아요. 책임 없죠 사실. 이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20년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오늘 로스트아크 업데이트 때문에 출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연가 처리해주세요. 혹시 모르니까 내일까지요 라고 하면서 이 로스트아크라는 게임을 하기 위해서 연가 처리를 해달라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자 이 공무원 분도 힘들면 다른 곳으로 출근지 변경하실래요? 라고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현역 판정률이 떨어지니까 풍선 효과로 다른 공공기관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곤 있는데 근데 다시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현역으로 배치를 받아서 수류탄이나 위험한 탄약 이런 것을 다루는 것보다 훨씬 안전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군대 가기 싫어 없던 뇌전증 우울증 만든 159명처럼 군대를 회피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월 900만 원 벌면서 정신질환 있다. 병역 기피 인플루언서는 감옥에 가게 됐죠. 이렇게 이것으로 병역을 회피하려는 것은 절대 용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왜 도대체 이러한 이슈가 떠올랐냐면요. 김미애 의원이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기 때문인데요. 김미애 의원을 보면 1969년생으로 유년기 아버지 사업 실패, 어머니 암투병 중 사망 등으로 어려운 유년기를 보냈죠. 고등학교 중퇴하고 공장 3교대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분이 어떤 법안을 발의했는지 한번 보면요. 지금 구글에서 입법 예고를 친 다음에 병역법이라고 치면요. 여기 김미애 의원 등 11인 클릭하시면 됩니다. 근데 보니까 전부 국힘 의원이죠. 국회에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정당이 민주당인데 이미 전부 국힘 의원이라는 것에서 통과가 전혀 될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 김미애 의원 대표 발의 2025년 8월 19일에 발의를 했는데요. 제안 이유를 보면 현행법은 여성이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여 계급에 따른 지원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각 군의 소요와 복무 요건을 고려하여 장교 및 부사관으로만 선발하고 있음. 그러나 저출산 및 병역 자원 감소로 인한 현역병 부족 문제가 지속되고 있고 현역병에 대한 여성의 자발적 복무 참여 요구도 증가하고 있음. 이에 병무청장이나 각군 참모총장이 지원에 의한 선발 시 지원한 여성을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하여
병역 자원 확보 방안을 다변화하고 성별에 따른 복무 형태의 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임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현행은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20조에 있는 모집을 모집 등으로 바꾸고 사망사항을 추가하는 건데요. 지금 이게 과연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이렇게 조금이라도 변해야 한다는 국힘의원들의 의지가 엿보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에는 상임위원회에서 협의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대한민국 국방위원회를 보면 민주당이 9명, 조국혁신당이 1명, 국힘의원이 6명인데 이게 전혀 합의가 될 것 같지가 않죠. 그리고 국회에서 법률안이 발의가 되면 본회의나 상임위에서 심의하고 의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본회의에서도 전혀 통과가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민주당계 정당이 182석으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통과가 될 것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준석 의원도 여성 징병제가 지금 비현실적이라고 비판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보수정당인 국민의힘 107석만으로 과연 통과가 될까 의문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발휘할 수가 있죠.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후보 시절에 군복무를 10개월로 단축하겠다. 그리고 선택적 모병제를 실현하겠다라고 해서 군대 전체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에 애초에 여성을 징집한다는 것 자체가 군대를 더 커지게 만들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겠지만요. 그리고 국방부 역시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하죠. 저출산 시대 여성 징집, 국방부는 전혀 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정치인들이나 고위 공무원이 전혀 검토를 안 하고 있다는 건요. 진짜 전혀 검토를 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보통 거짓말로라도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전혀 검토를 안 하고 있다고 하니까 진짜 전혀 검토를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백무총은 포럼에서 군 복무기간 연장, 여성 징병제 필요성, 대체 복무 폐지 등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으나 정부 측 공식 입장이 아니다. 검토된 바가 없다라고 입장을 냈다고 했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는 우리는 검토한 바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도 있긴 한데 여성 징병제가 전후회로 출산율 상승 효과가 있다. 국방부 산하에 있는 공익재단법인 가운데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근데 사실 간만 보고 있지 전혀 바뀌는 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자도 군대 가냐? 여성 징병제 가능성 연구한 육사도 최근에 나온 논문인데요. 전혀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군대 내부의 군 이탈도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명예 전역이 작년 2,502명 중에서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장교 720명, 부사관 1,216명 등 총 1,936명이라고 하는데요. 병사 봉급이 205만 원인데 부사관의 간부 처우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이탈 현상이 가속화됐다고 하고 있죠. 2025년 계급별 병사 월급을 보면요. 2병이 75만 원, 1병이 90만 원, 상병이 120만 원, 병장이 150만 원으로 나와 있긴 한데요. 내일 준비 지원금이라고 해서 적금을 넣으면 55만 원을 더 준다고 하죠. 근데 하사관 같은 경우에는 193만 원으로 병장보다 월급이 적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런 얘기도 좀 사실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사는 왜 수당을 제외하고 병장은 내일 준비 지원금을 포함한 금액을 비교를 하는지 실제로 월급 많이 줘라 그러면은 못 간둔다 전쟁 나면 백전백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요. 실제로 소신 발언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부사관은 이미 집단 수준에 비해 상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나도 해군 부사관 출신이지만 그렇긴 함.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정확하게 말하자면 남자 간부들이 이탈하는 거. 여자 간부들은 늘고 있다. 혜택도 여자 간부들이 훨씬 많다고 더군다나 남자 간부들이 줄어드니까 진급도 여자들이 훨씬 유리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실제로 국방부는요. 여군 비율을 15.3%까지 늘린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 육군 부사관 82.5%가 여군이라고 하고 있죠. 실제 보면 하사 월급이랑 비교를 해보면 병사는 병장 월보수가 205만 원에 이르지만 하사의 기본급만도 200만 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수당을 더하면 하사 총 월보수는 400만 원을 넘을 수 있대요. 기본급 외에 정근수당, 직급 보조비, 정액급식비, 명절 휴가비 등 공통수당이 월 68만 원 추가로 지급된대요. 그리고 성과상여금이랑 시간외 근무수당이 포함되면 월보수는 317만 원으로 상승하며 최전방 등지에서 근무하는 하사는 464만
4만 원에 달하는 보수를 받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좀 비교를 사실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게 왜 이러냐면 결국에는 여군 비율을 늘리겠다는 국방부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병을 늘릴 생각은 전혀 없는 겁니다. 병사로서 여군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부사관으로 여군을 늘리겠다는 국방부의 의지가 돋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행동을 봐야 되는 것이지 그 말을 믿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성 징병을 하겠다, 검토를 하겠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보면은 남자 부사관들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고 여자 부사관들의 임용이 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와중에 부사관 월급을 올려주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병장보다 낮은 하사 월급, 이 정부 5년간 초급 간부 월급 300만 원 넘기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향후 예산 상황 등 변수가 있지만 현재 구상대로라면 기본급 193만 원 수준인 하사 월급이 이재명 정부 임기 말에는 300만 원을 넘어 350만 원 이상까지 오를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대요. 그간 사병 중심으로 처우가 개선된 상황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초급 간부들이 사기를 복두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습니다. 여군 비율을 더 늘린다. 복무 환경, 보직 개선 없으면 안 된다. 여군 비율 10% 돌파했으나 진급 어렵고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군 비중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월급을 올려주겠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2003년에는요. 부사관 수가 7만 9천 명이었는데 한 14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사관 숫자가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부사관들이 이탈이 많다고 하는데 그건 많이 뽑으니까 이탈이 많은 거죠. 실제로 부사관 수는 계속 늘고 있다. 이거를 알 수 있겠습니다. 국방부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의무 복무 기간을 4개월 단축하면 병사들의 숙련도가 떨어져서 여러 분야에서 4만여 명의 부사관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당시에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이 군이 평소에 요구하던 부사관 4만 명 증원을 요구하면서도 사병 복무기간 추가 단축 문제는 공론화조차 하지 않고 있다. 부사관을 늘리고 고가의 장비를 들여오겠다는 것이 국방개혁의 취지는 아니다 라고 일침을 놓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국방부는 이렇게 고가의 장비를 들여오고 국방 예산을 늘리고 이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연히 국가 채무는 이렇게 늘어나고 있죠. 지금 국가 채무는 1,000조가 넘은 상태인데요. GDP 대비해서 아마 올해는 50%가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방장관이 방산업계에 영입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법적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영향력, 전관 예우 등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에서 유사 사례의 기준점이 될 전망이라고 하고 있죠. 이게 법정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이 시민들의 머릿속에는 과연 이것이 정당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5년 동안 거의 30배 넘게 주가가 올랐는데요. 물론 우리나라의 국방 기술이 매우 발전해서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특수를 누렸다.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지만 젊은 사람들의 피와 땀을 가지고 이뤄낸 기술들을 가지고 쾌거를 이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환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2000년대 병사 월급표를 보면요 10만 원이 채 안 되고 있죠. 그리고 2010년대에 와서도 20만 원을 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역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80년대 90년대 생들은 인구는 많은데 경제 위기가 터지면서 이 잉여 노동력들이 전부 다 가치가 평가절하되는 그런 시기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는 인구가 부족해지니까 군인들도 제대로 월급을 지급하게 되는 시대가 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논쟁은 언제부터 시작됐냐? 계속 있었던 것이죠. 9년 전에도 비정상회담에서 남자만 군대 가는 게 옳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2021년에도 청와대 청원에 20만 명이 돌파해서 여성도 군대에 가게 될까? 지금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었죠. 이 당시 대통령께서 국방 의무가 남녀가 함께해야 한다는 청원도 만만치 않던데요. 재밌는 이슈 같아요 라고 하면서 그냥 아무 일 없던 듯이 넘어갔습니다. 또 2023년에는 유호정이랑 금태섭이 여성 징병제를 논의하자고 했는데 이 역시 아무 일도 없었고요. 그리고 2030 남자들의 지지를 많이 받는다는 이준석 역시도 여성 징병제는 비현실적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군필 여성만 경찰 소방관에 채용하자 이런 공약도 있었지만 지금 변한 거는 아무것도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역시 남성만 병역 의무를 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맨날 이렇게
가면 쓰고 나와서 의미 없는 논쟁을 하고 있죠. 혹은 이렇게 군복을 입고 나와서 병사와 부사관, 장교, 미필 이렇게 나와서 매번 의미 없는 논쟁만 하는 것이 그냥 관습이 되어버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 미디어 전부 여성징병과는 전혀 거리가 먼 입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스라엘이나 남수단처럼 전쟁이 잦고 인구가 1,000만 명 이하로 적은 것도 아니고 북한처럼 적성국가와 경제력 차이가 100배 이상 나는 가난한 상태도 아니며 북유럽처럼 시민의식이 높고 부유한 상태도 아니고 나치 독일이나 일본 제국처럼 패망 직전도 아니기 때문에 여성징병이 될 리는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무너지는 대한민국 국군 50만 명 붕괴, 여성징병 가능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오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